몽골의 기적을 독일에도 만들어주세요. 독일 총리가 몽골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간청한 말입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에게도 전수해주세요. 이후 27개국 환경장관들이 몽골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몽골 한국 모델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며 발표한 내용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은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사막화로 매년 서울 면적의 1.5배씩 국토를 잃어가던 나라였어요. 그럼 몽골이 어떻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환경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드바타르입니다. 몽골 환경녹색개발부 장관을 지내며 현재 UN 사막화 방지 협약 집행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저는 환경부 조림 담당 국장이었어요. 그해 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고비 사막 남쪽 일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 독일, 중국이 이 지역에 조림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몽골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년에 서울 면적의 1.5배가 모래로 덮여갑니다. 몽골은 국토의 78% 이상이 사막화 위험 지역입니다. 해마다 7,6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땅이 사막으로 변해요. 정부 관료로서 매년 이 수치를 보고받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사막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왔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몇 년 하다가 포기하겠지. 예산 떨어지면 사라질 거야.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2006년 4월 첫 미팅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환경부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 대표단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NGO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한국산림청에서 나온 이철호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까지는 민둥산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컸어요. 회의 후 환경부 부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볼드바타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잖아요. 환경부 조림 과장인 바트바야르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광고용 프로젝트 아닌가요? 몇 년 하다가 결국 포기할 텐데. 우리만 기대하고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국팀의 첫 현장 방문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낮에는 나무를 심고 밤에는 물탱크를 점검했습니다. 끝도 없는 모래땅에 미친 듯이 나무를 심고 또 심었어요. 군복을 개조한 듯한 작업복, 낡은 트럭, 미끄러지는 신발로 말이죠. 장비도 부족하고 물 공급도 어려워 밤새 양동이로 물을 날랐습니다. 현지 목동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장관님, 저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무에 물을 주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해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모습이 처음엔 그저 가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 보였거든요. 한국팀 리더 김성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장관님, 저희는 단순히 나무만 심으려는 게 아닙니다. 몽골과 한국이 함께 황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바람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습니다. 환경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드바타르 기대하지 마. 어차피 겨울 한 번 나면 다 포기할 거야. 2000년대 초 중국도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2년 만에 포기했잖아. 독일 NGO는 더 심했어요. 3년간 유칼립투스를 심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겨울에 전멸했거든요. 이미 여기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첫 해 겨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2007년 봄 한국팀이 심은 나무의 80%가 죽었어요.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한 거죠. 둘째 해도 비슷했습니다. 기후에 맞지 않는 품종, 수분 부족, 염소 침입, 해충 피해까지 겹쳤어요. 환경부 내부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부장관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볼드바타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잖아. 조림 과장 바트바야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봐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해요. 환경부 기획관리실장도 동조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게 뻔해요. 한국 프로젝트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한국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한국팀 리더 김성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장관님, 실패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의 단서입니다. 올해 살아남은 20%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80%가 죽었는데도 20%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팀의 과학자 박준영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위치, 토양 조건, 바람막이 효과, 뿌리 깊이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입니다. 현지 목동들의 반응도 시원찮았어요.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이 땅은 나무가 살 수 없어요. 조상들도 수백 년간 목축만 했잖아요. 젊은 목동 오치르바트도 실망스러워했어요. 처음엔 기대했는데 역시 외국 사람들도 우리 사막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마을 이장 볼트오치르는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땅에서는 나무보다 가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8년 봄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왔어요. 김성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가 깊은 품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관수 시스템 위치도 다시 조정했어요. 이 지역 기후에 맞는 토종 품종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가져온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작년에 살아남은 나무들의 뿌리를 파서 분석한 결과 뿌리가 1.5m 이상 내린 나무들은 생존율이 90%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과학자구나.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008년 여름 한국팀이 새로 심은 나무들을 보러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물탱크에서 각 나무까지 연결된 정밀한 관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토양 수분을 측정하고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나무 주변에 기계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매일 와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해 겨울을 지나고 2009년 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존율이 40%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절반 이상이 죽었지만 전년 대비 2배나 향상된 성과였습니다. 환경부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트바야르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네요.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부장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볼드바타르 한국팀이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계속 지켜보자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말했어요. 40%도 결국 실패 아닌가요? 절반 이상이 죽는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한국팀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실패한 지역을 꼼꼼히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토양 개량, 품종 개발, 관수 시스템 개선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과학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토양 수분을 정밀 측정했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분석해서 방풍막 위치를 정했습니다. 해충 발생 패턴까지 파악해서 차단망 설치 시기를 조절했어요. 박준영 박사가 보여준 연구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품종이 이 지역에 적합한지, 언제 심어야 생존율이 높은지, 얼마나 깊이 심어야 뿌리가 내리는지 매년 실험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어요. 저는 환경부 국장으로서 이런 체계적 접근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과학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011년 여름 한국팀이 설치한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태양광 펌프에서 물탱크로 연결되고 물탱크에서 각 구역으로 호스라인이 연결되는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김성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점적 관수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각 나무가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이런 체계적 접근법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 주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 방식이 달랐어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왜 심어야 하는지 교육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서 황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국팀의 통역 담당 최민수 씨가 준비한 시청각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 도표, 황사 피해 자료, 한국의 성공 사례까지 몽골어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현지 주민들은 처음 알았다고 놀라워했어요. 오치르바트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였다니 몰랐어요. 특히 황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영상에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국 초등학생들이 황사 때문에 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된데 우리가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을 아이들에게는 더 쉽고 재미있게 교육했어요. 나무의 역할, 탄소 흡수, 황사 방지 효과를 그림과 게임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나무가 자란다면 초록색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나무 베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2년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볼드오치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숲이에요. 과거엔 정부 일 혹은 외국인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우리 일입니다. 그 후부터 주민들이 묘목 감시조를 자발적으로 꾸리기 시작했어요. 울타리 손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고 한국팀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목민들이 처음으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심은 건 나무가 아니라 정착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며 가꾸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었죠.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정말 전인적이었습니다. 묘목 보호를 위한 철제 방책, 염소 접근을 막는 이중 펜스, 해충 차단망과 물탱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단순한 조림이 아니라 교육과 설득을 병행한 종합적 접근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계절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했어요. 봄에는 새순 보호, 여름에는 충분한 급수, 가을에는 겨울 준비, 겨울에는 혹한 대비까지 1년 내내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도 숨기지 않았어요. 김성호 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구역 묘목들이 많이 죽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배수가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였어요. 5월 1일 마을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서 조림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생존 데이터, 성장 상태,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했어요. 2014년쯤 되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나바타르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하려는구나. 젊은 목동들도 달라졌어요. 오치르바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축을 아무데나 풀어놨는데 이제는 조림지 근처는 피해서 다녀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땅에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싶어서요. 2015년 봄, 드디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나무들이 2m를 넘어섰어요. 뿌리가 깊이 내렸고 그 주변으로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환경부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트바야르 과장이 말했어요.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부장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예산 배정도 늘리고 행정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끈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몽골 기상청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이 심은 방풍림이 황사 이동 경로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사 발생 일수가 2010년 연간 17일에서 2015년 9일로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저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 기상청장 바트볼드 박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고비 사막 남동부 바양노르, 바가노르, 달란자드가드 일대의 조림지가 황사 발원지 중 하나였는데 한국의 띠녹지가 바람의 직진 경로를 굴절시키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NASA 모디스 위성 자료와 한국 기상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황사 이동 경로가 실제로 바뀌고 있었고 미세먼지 농도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한국산림청에서 파견된 김영수 박사가 상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단일 조림지 규모는 작았지만 수십 개의 띠녹지가 직선 경로상 여러 곳에 분산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황사의 직진을 막고 바람 속도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에서 몽골 마이너스 한국 프로젝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총장 모니크 바부 여사가 직접 몽골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2017년 뉴욕 UN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190개국 환경 대표들 앞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이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20년 전 절망적이었던 우리 땅이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끈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날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환경부 차관이 회의 후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몽골의 기적을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도 사막화 지역이 있는데 한국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환경청장도 관심을 보였어요. 남부 지중해 연안 사막화 방지에 몽골 마이너스 한국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간척 기술과 한국의 조림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페인 대표도 열띤 반응을 보였어요. 알메리아 사막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 발표 이후 몽골 환경부로 각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사하라 사막 남단 조림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했고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네게브 사막 녹화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2015년 쿠부치 사막 조림 사기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었던 중국이 몽골을 통해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중국 국가임업초원국 부국장이 몽골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몽골의 성공 경험을 중국에도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의 반응도 의미 깊었어요. 일본 환경성 지구 한 경국장이 울란바타르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 천연자원 한 경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시베리아 남부 사막화 지역에 몽골 마이너스 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내 변화도 놀라웠어요. 몽골 대통령 바트톨가 씨가 직접 조림지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제 몽골도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가 생겼군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겠어요.
몽골 국회에서도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의 환경 협력을 국가 중점 정책으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거예요. 몽골 국영 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사막에서 자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몽골 조림 프로젝트 20년 역사를 조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주민들의 변화였어요.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에게 준 건 나무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이 땅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오치르바트 청년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 볼도 오치르는 마을 전체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2018년 첫 번째 자연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 새로운 묘목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한국팀이 정말 감격해했다고 합니다. 김성호 팀장이 말했어요. 나무가 씨앗을 맺었다는 건 이 땅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지 않아도 스스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이 18년 동안 한 일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희망을 심은 것이었어요. 그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2019년 독일 메르켈 총리가 몽골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했어요. 독일도 동부 지역 사막화 문제가 심각한데 몽골 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7개국 환경장관들이 몽골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공식 요청했어요. 저는 몽골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기술 자문을 요청하다니. 2019년 10월 브뤼셀 EU 본부에 초청받았습니다. 27개국 환경장관 앞에서 몽골 한국 협력 사례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유럽 최고 환경 전문가들이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막화로 절망하던 나라의 환경부 장관이 유럽에서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한국과 함께한 20년의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 시선부터 점진적 신뢰 구축, 그리고 놀라운 변화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독일 환경장관 슈벤트야 슐체 여사가 말했습니다. 몽골이 이룬 성과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은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을 독일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환경장관 프랑수아 드 리지도 감탄했어요. 몽골의 변화가 전 세계 환경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사막화 지역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네덜란드 환경장관 카롤라 쇼우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간척 기술과 한국의 조림 기술을 결합하면 혁신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환경장관 테레사 리베라는 더 구체적으로 요청했어요. 알메리아 사막에 한국 기술을 즉시 도입하고 싶습니다. 몽골 정부가 중재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몽골이 세계의 모범을 보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막의 나라에서 환경 협력의 허브가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북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핀란드 환경장관이 말했습니다. 핀란드 북부 툰드라 지역 사막화 방지에 몽골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요. 노르웨이 환경장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발바르 제도 환경보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과 덴마크도 공동으로 제안했어요. 북해 연안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국 몽골 북 유럽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회의 후 EU 환경집행위원장 비르기뉴스 틴케비치우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몽골이 환경 분야에서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브뤼셀 호텔에서 울란바타르로 긴급 화상 보고를 했어요. 몽골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이 모두 참석한 화상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볼드바타르 장관 정말 자랑스럽군요.
몽골이 이렇게 주목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외교부 장관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몽골이 환경 외교의 중심이 되었네요. 한국과의 협력이 이런 성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럽 이후 다른 대륙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환경위원회에서 사하라 사막 남단 조림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했어요. 케냐 환경장관 키프톰 오디엔도가 몽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리 사하라 사막에도 한국의 기적이 필요해요. 몽골이 중재해서 케냐-한국 협력을 만들어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부에서도 칼라아리 사막 녹화 프로그램에 몽골-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이집트 환경부 장관이 카이로에서 울란바타르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나라 서부 사막에 도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환경보호부에서는 네게브 사막 녹화를 위한 삼각협력을 제안했어요. 이스라엘의 물 기술, 한국의 조림 기술, 몽골의 노하우를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환경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동부 지역 사막 녹화 프로젝트에 몽골-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호주 환경에너지부에서 내륙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남미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칠레 환경부에서 아타카마 사막 녹화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파타고니아 사막 복원의 몽골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의미 깊었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서부 사막 지역 환경 복원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주 사막화 방지에 몽골-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울 때도 몽골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화상회의로 각국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도 몽골의 환경 성과를 주목했어요. 사막 녹화가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1년 글래스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몽골이 기조연설 기회를 얻었어요. 196개국 정상들 앞에서 몽골-한국 협력 성과를 발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날 연설을 마치고 각국 정상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몽골의 성공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영국 존슨 총리도 감탄했어요. 한국과 몽골이 만든 기적을 영국도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EU-몽골-한국 삼각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를 막아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이 이제 세계 환경 협력의 중심이 되었다고요. 한국의 도움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몽골 대통령령을 통해 매년 5월 15일을 국가 공식 식목일로 법제화했어요.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나무 심기가 국가적 의무가 된 거예요. 몽골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첫 번째 국가 식목일에는 몽골 전국에서 하루에 1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어요.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 참여했어요. 몽골 대통령 우우나 후레스우가 직접 나무를 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 현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과 함께한 조림 이야기가 수록되었어요.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 사막을 숲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라는 단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타르 시내 한국어 학원에 몽골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환경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급증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환경학과 정원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환경을 전공하는 게 인기가 되었어요. 오치르바트 같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저도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몽골 사회 전체에 환경의식이 뿌리 내렸어요. 울란바타르 시내에도 도시숲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모델이 바로 한국과의 조림 성공 경험이었어요. 지방 정부들도 변했습니다. 각 아이막 도지사들이 조림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예산 배정도 대폭 늘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의식이었어요. 과거에는 나무를 베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무를 지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현지 목동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나바타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는 손자들에게 나무를 지키라고 가르쳐요. 나무가 우리 미래라고요. 몽골 국영 방송에서 매주 환경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함께한 숲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몽골 대중가요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푸른 몽골의 꿈이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가사에 한국과 함께 만든 숲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SNS에서 나무 심기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환경 보호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문화도 바뀌었어요. 신혼부부가 나무 한 그루씩 심고 평생 키우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며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몽골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몇 번이고 한국의 우수성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어준 나라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두바이 COP28에서는 전 세계 196개국 대표들 앞에서 특별 연설을 했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몽골이 이룬 성과를 30분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절망했던 몽골이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몽골 마이너스 한국 모델을 표준 사례로 채택했어요. 국제금융기구들이 한국 방식을 권장하기 시작한 거죠. 세계은행 총재 아지아이 벵가시가 직접 말했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 모델은 개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모든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는 한국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어요. 아시아개발은행도 몽골 마이너스 한국 모델 확산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사막화 지역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이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2024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였어요. 150개국 환경장관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몽골은 한국 덕분에 사막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그날 연설 후 수많은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사하라 사막에도 한국의 기적이 필요해요. 몽골이 중재해서 케냐 마이너스 한국 협력을 성사시켜주세요. 중동 이집트 대표도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한국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몽골 정부가 도와주시면 이집트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어요. 칠레 환경장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녹화를 위해 한국 전문가 10명을 초청하고 싶어요. 몽골의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주세요. 호주 환경부 장관도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호주 내륙 사막에 한국 마이너스 몽골 공동 연구센터를 건설하겠습니다. 예산은 호주가 전액 지원할 테니 기술은 한국이 제공해 주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입니다. 2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예요. 몽골이 보증하는 최고의 협력국입니다. 20년 전 회의적이었던 환경부 공무원이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에는 한국을 하나의 원조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그들은 몽골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처럼 기뻐했고 몽골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어려움처럼 걱정했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 진심으로 하는 일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엇보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사막을 숲으로 바꾼 거예요.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이 나라가 우리 몽골에 이런 기적을 선사해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산림청을 방문했을 때 벽에 걸린 몽골 조림 현황 지도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몽골 땅의 초록색 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모습이 20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산림청장이 말했습니다. 볼드바타르 장관님, 이 지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초록색 점이 아니에요. 바로 몽골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지도 위의 작은 점 하나하나에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몽골 주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몽골 고비 사막 곳곳에는 한국 몽골 우정의 숲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로 함께 쓰여진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몽골 아이들이 그 숲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가축들이 새로 자란 풀을 뜯고 있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한국이 심은 건 나무가 아니라 몽골의 미래였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사막이 숲으로, 이별이 만남으로 바뀐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몽골은 전 세계에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증인이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어디든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몽골이 먼저 나서서 한국을 추천할 겁니다. 2030년까지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으로 전 세계 신개국에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지난 20년이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20년간 묵묵히 3천만 그루를 심어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에게 찬사를 보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고 이후 27개국이 줄을 서서 배우려고 하는 나라. 몽골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